2025년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이 연말에 맞춰서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 결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와,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10억 돌파. 뭐 한쪽에선 불장이다, 축제 분위기인데 다른 한쪽에선 또 답이 없다, 한숨만 쉬고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양극화죠. 아, 양극화. 네, 주식은 지수만 보면 다 같이 웃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요. 부동산은 아예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아요. 서울과 그 외 지역.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자금의 흐름이 대체 어디로, 왜 그렇게 쏠리고 있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식시장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보니까 12월 26일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가 4,129.68. 야, 네, 엄청난 숫자죠. 2025년 한 해에만 71%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 이건 뭐 기록적인데요. 삼성전자는 11만 7천 원, 11만 전자 시대가 열렸고요. 이게 그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제대로 터진 거 맞죠? 맞습니다. 보통 산타랠리가 연말 소비 기대감 같은 걸로 오는데 올해는 특히 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아, 반도체? 네, 반도체 업종 지수 하나가 하루에 3.9%나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그냥 끌고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드러납니다. 함정이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무슨 함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수는 올랐는데 과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웃었을까요? 이걸 봐야 하거든요. 다 같이 오른 거 아니었나요? 자료에 나온 투자자별 동향을 한번 보시죠.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2조 3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네, 2조 3천억이요? 네, 순매도죠. 그런데 이 엄청난 물량을 누가 다 받았냐면 외국인이 1조 7천억, 기관이 4,400억 원을 차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뜨거우면 더 달려들지 않나요? 근데 최고점에서 그렇게 팔고 나갔다니. 그렇죠. 이건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큰데요. 혹시 자료에 넣은 그 국내 탈출 현상?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더 안정적이거나 성장성이 좋다고 보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날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246개거든요. 네. 그런데 하락한 종목은 643개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하락한 종목 수가 오른 종목 수의 2배가 훨씬 넘는다고요? 지수는 0.5% 넘게 올랐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진짜 큰 몇몇 종목이 지수를 혼자 다 끌어올리는 동안 사실 내가 가진 대부분의 주식은 파란불이었다. 이 얘기군요. 맞아요. 겉보기엔 화려한 파티인데 정작 그 안에서는 소수만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셈이죠. 와, 정말 겉만 화려했네요. 그렇죠. 이걸 지수의 착시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뉴스에선 매일 사상 최고치라고 하니까 박탈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코스닥도 비슷한가요? 거기는 거래대금도 최대치고 신규 상장도 많다고 해서 분위기 좋은 줄 알았는데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4,600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바이오나 IT 일부 종목에만 돌이 몰리고 그 온기가 시장 전체로는 전혀 퍼지지 못한 겁니다. 결국 내년에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전망이 나와도 이런 내부의 불균형을 모르면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일부 대형주와 특정 섹터로만 자금이 쏠리는 종목별 양극화. 이게 2025년 주식시장의 첫 번째 키워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쏠림, 보이는 숫자와 내가 체감하는 현실의 이 괴리는요.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와, 이 주식시장의 양극화라는 필터를 끼고 보니까 부동산 자료가 정말 새롭게 보이네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 원 돌파. 이 헤드라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개월 연속 상승이라는데 월 5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25년 1개월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건 뭐 사실상 월급으로는 이제 진입 불가능하다 이런 선언 같아요. 네, 그래서 평균 가격보다 사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위 매매가인데요. 아, 중위 가격이요? 네,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격이죠. 평균값은 저기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몇 개가 확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값은 시장의 보편적인 현실을 더 잘 보여주거든요. 그때 얼만데요? 이 중위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1억이요. 네, 이제 서울에서 가장 평범한 아파트조차 11억이라는 뜻입니다. 저금리랑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서울, 특히 강남권으로만 완전히 집중된 결과죠. 서울은 그렇게 불타고 있는데 지방 상황은 완전히 반대라는 게 이 자료의 또 다른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연간 1% 이상 하락했고 특히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리는 집이 2만 4천 가구에 달한다. 와, 정말 같은 나라가 맞나 싶네요. 이것이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15대책 같은 규제를 내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면 대출 맞고 세금 올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도 더 사지도 못하게 시장이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의 공급은 더 줄어들고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만 더 키워버린 셈이죠. 이게 그 규제의 역설이군요. 근데 이게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매가가 오르고 매물이 잠기니까 전셋값도 같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를 포기했으려나요? 네, 자료를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임차인 비중이 1년 전 32.6%에서 올해 49.3%까지 급증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들이 이사갈 집을 못 구하거나 아니면 오른 전세금을 감당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존 집에 눌러 앉았다는 뜻입니다. 주거이동의 사다리가 거의 끊어지고 있는 거죠. 아, 정리가 되네요.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로만 돈이 쏠리는 종목별 양극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직 서울로만 돈이 몰리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다른데 본질은 완전히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두 시장의 자료를 합쳐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2025년 한국 자산시장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성장. 불균형 성장. 네. 주식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거대 자본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서 일부 우량주 가격만 올렸고 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여력이 되는 소수의 자산가들이 서울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린 거죠. 그럼 반대로 그 흐름에 타지 못한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해외 주식으로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을 보였고요. 부동산 자금은 지방에서 빠져나가면서 침체를 만들었죠. 결국 돈이 소수의 안전자산, 그러니까 반도체 우량주랑 서울 아파트로만 정말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KOSP 4천, 서울 아파트 15억 같은 화려한 헤드라인으로 기억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지표에 잡히지 않는 대다수의 소외감, 그리고 심각한 자산 불균형이 있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2026년 시장을 전망하는 출발점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2026년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주식은 상고하죠.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나 금리 변화를 변수로 꼽았는데요. 네. 그런 단기적인 변수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 거대한 양극화라는 구조 자체가 과연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같은 곳으로만 몰려들어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부동산도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시장의 갈증을 풀기 어렵고요. 이 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2025년 한국 자산시장의 빛과 그림자를 정말 입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화려한 지수 이면에 숨겨진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그 모든 걸 움직이는 자금의 쏠림 현상. 이게 2025년의 자화상이었네요. 오늘 분석이 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기 전에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저희가 2026년의 변수로 글로벌 경제나 국내 정책 같은 거대한 요인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뭘 내놓을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바꾸는 힘이 꼭 그런 외부에서만 올까요? 어쩌면 진짜 변화의 촉매제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곳이라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얘기한 지수의 착시를 깨달은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다른 투자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아, 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든 임계점에 왔다고 판단한 자산가들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그겁니다. 과연 다음 변화의 바람은 거대한 정책이나 외부 충격에서 시작될까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 바로 우리 내부의 심리 변화에서 조용히 시작될까요? 2026년 시장을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